자, 지금부터 시니어의 지속 가능한 사회활동 지원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한이과학회 공보이사 최병윤입니다. 조정식, 김영배, 정태호, 김영환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뿌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이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 대한난청협회가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에서 시니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토론회는 유튜브 톡투 건강TV, 톡투 건강TV에서 생중계됨을 말씀드리며 행사 종료 후에 자막이 있는 영상으로 다시 시청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수어 통역사 김혜진 선생님께서 옆에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토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하실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본 토론회를 주관하신 대한이과학회 박신혜 회장님 오셨습니다. 본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신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 안영진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토론 발제 좌장을 맡으실 박상호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역시 발제를 맡으실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토론 좌장을 맡으실 이동희 대한이과학회 정책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역시 토론을 맡으실 송진섭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뿌리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토론을 맡으실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님 오셨습니다. 토론을 맡으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과장님 오셨습니다. 토론을 맡으실 김재호 대한난청협회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토론을 맡으실 정희진 기획예산처 연금보건예산과 사무관님 오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죄송합니다. 한 분을 빠뜨렸습니다. 오늘 그 발제를 맡으실 대한이과학회 보청기연구회 회장님 박무균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처음에 소개를 누락해서 죄송합니다. 네.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오늘 발제를 맡으시고 발표를 하신 분들께서는 요 지금 이쪽에 계시면 서서 찍어야겠죠? 사진을 촬영하시는데 지금 현수막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자료집을 이렇게 앞으로 하셔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촬영하시면 될까요? 서서 촬영하시면 될까요? 사진 촬영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쪽으로 이동해서 그냥 하실까요? 그게 나을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 저쪽으로 그 현수막 있는 쪽 이동을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문 계세요.
하시고요. 뭐 할까요? 시니어 할까요? 뭐 할까요? 시니어 화이팅! 시니어 화이팅이에요. 시니어 화이팅! 시니어 화이팅! 시니어 화이팅! 꾸준히 적게 나올 때 잡으세요. 나이 들었다고 그냥 잠시만요. 한 번 더 해주세요. 다시 한 번. 시니어 화이팅! 시니어 화이팅! 시니어 화이팅! 됐습니까? 사진 찍은 사람들이 분위기를 맞추고 잘하셨어요. 저는 참고로 경기도당 실권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아 나왔습니다. 이정우 의원. 우리 상담을 시켜주죠? 김문수가 네, 사진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해 주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모시고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니어의 지속 가능한 사회활동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에 이렇게 오전 1인 시간부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우리 정태우 의원님, 또 김영배 의원님, 김영환 의원님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우리 민주뿌리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내용 준비를 또 알차게 준비해 주신 우리 대한이과학회, 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난청협회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특히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이제 노령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을 보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약 20% 이상이 넘고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이미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우리 노인 인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급변 속에서 우리 시니어 이런 고령층의 또 사회 참여와 건강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과제이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우리 국가 사회 시스템과 지원들이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어르신들의 난청 문제가 핵심 주제인데 이 난청 문제는 이것을 개인이 감당하고 개인이 감내하고 개인의 부담으로서 이것을 해야 하는 건강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 난청 문제로 인해서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어르신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을 뵈면은 이 난청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스스로가 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 그것이 사회적 고립과 단절로 이어지고 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에서 이탈되는 그런 것들이 악순환되는 이 누적되는 과제로서 계속 지금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사회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보다 중요한 문제로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이것을 비용이 아닌 개인의 감내의 몫이 아닌 사회적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어떤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또 모색돼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토론회가 이제 개최가 되게 됐고요. 오늘 또 이와 관계된 여러 또 관계자 여러분들,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함께 다 자리에 계신 만큼 많은 고견을 모아주시고 또 우리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에서도 나와주셨고 또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들을 국회에서도 잘 수렴해서
함께 대응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설 명절이 연휴가 들어가게 됐는데 이번 설 명절 편안한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 문제를 사회적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님의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 관악을 정태호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시니어의 지속 가능한 사회활동 지원 방안 모색 주제로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난청이 주제입니다만은 제 어머님이 지금 연세가 90 되셨는데 그 전에는 TV를 열심히 보셨어요. 그래서 뉴스도 보고 집에 가면은 정치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부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고 테레비를 켜도 안 들리니까 테레비를 꺼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말씀이 줄어드니까 가족 간의 대화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게 들린다라는 게 들리지 않을 때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저는 어머님을 통해서 많이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머님이 이게 보청기를 달라고 하는 이 다는 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이게 자존감 이런 게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 김영배 의원님이 저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니까 한번 같이 하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됐는데 오늘 김영배 의원님이 평택에 미군 기지 방문이 있어가지고 오늘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하튼 김영배 의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해서 너무 좋고요.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는 어르신들 70대에서는 한 27%, 50대, 80대에서는 약 52%의 난청 유병률을 보인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난청을 보조할 수 있는 그 수단을 사용하는 분들은 한 12% 정도 되고 그 중에서 한 4, 5% 정도만이 보청기를 사용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쉽게 봅니다만은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그래도 하나 하는데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이게 너무 그래서 이게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그걸 알게 되는데 결국은 국가가 아까 조정식 의원님께서 이거는 사회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하신 게 정말 맞는 게 이제는 이거를 보편적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국가가 그리고 사회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저희들이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아마 김영배 의원이 끌어들인 이유는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라 가지고 돈이 들어가니까 네가 책임지고 재경부 설득해라 또 기획예산처 설득해라 이 미션을 저한테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어머님 사례도 들었습니다만은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정태호 의원님. 네, 다음으로는 원래 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시고 오늘 참석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의 영상 축사를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외통위 간사로서 외교부 장관과 함께 주한미군 사령관이 있는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하는 일정이 불가피하게 잡혀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니어의 지속 가능한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대통령 정무특보이신 우리 조정식 의원님, 그리고 기획예산위원회 담당 간사이신 우리 정태호 의원님, 그리고 김영환 의원님, 그리고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작은 시범 사업일지라도 시행하면서 시니어들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오늘 논의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보청기 학회하고 그리고 연구회 등 박신혜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87세신데요. 아직은 뭐 이렇게 청각에 큰 문제가 없으시긴 한데 어머니하고 친척들 중에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이 꽤 계셔서 이렇게 늘 장애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 말고도 이렇게 자녀들한테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든 부담을 주기 싫어서 말씀을 안 하시든 이렇게 좀 뭐 쉽게 말하면 뭐 사오정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그런 많은 사회인들께서 좀 국가의 도움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데 늘 고민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송진섭 서울시당 노인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오늘 말씀도 있으실 텐데 좀 잘 모아서 이렇게 정말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어가는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도,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도, 일반 시민들에게도 국가가 정말로 정말 우리 내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시민의 삶을 살피는 그런 서울, 그런 성북구 또 자치구들 많아지기를 희망하면서 제가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고 끝까지 이 방안들이 실현되도록 실천에 제가 적극 앞장서겠다는 말씀으로 제 인사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송진섭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뿌리위원장님, 여기서 그 민주뿌리가 노인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뿌리위원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뿌리위원장 송진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니어 지속 가능한 사회활동 지원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를 공동으로 마련해 주신 조정식, 김영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김영배 의원님, 정태호 의원님, 김영환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행사에 주관해 주신 대한이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 이사회, 의사회, 대한난청협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니어 정책은 보호와 복지에 머무르기보다 시니어가 사회 속에서 역할을 이어가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고민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시니어의 사회활동은 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니어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다양한 제약 요인을 차분하게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난청과 같은 기초적인 건강 문제는 일상적인 소통 사회적 관계 형성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루어질 사회활동 지원 방안과 보청기 지원 방침 시범 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니어가 사회와의 연결을 이어가며 보다 능동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뿌리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되는 의견과 제안들이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시니어의 사회활동을 둘러싼 현실을 함께 살펴보고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논의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대한이과학회 박신혜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설 연휴를 앞둔 의미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정책 시니어 분들의 사회활동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이 정책 지원회의 필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또 토론회 개최를 함께 해주신 허락해 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김영배, 정태호, 김영환 국회의원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준비해 주신 국회의원실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토론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민들께 또 널리 알리면서 그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등의 정부가 열심히 또 관심 가지고 도와주셔야 이 정책이란 것이 입안되기 때문에 함께 이 자리를 참여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를 맞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함께 고민하면서 이 모든 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모색해야 될 텐데요. 대한민국 국민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따라서 진정한 선진국은 사회 소외 계층을 세심히 보살피면서 이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국민 보건복지 정책을 세심히 펼치면서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에 우리나라는 광복 80주년을 맞았죠. 이 소중한 시점에 건국 또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 최강국의 위상까지 만들어 내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시니어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마지막까지 늘 사람들과 소통하고 행복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잘 그 첫발을 디딜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생방송 중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실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혹시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대한난청협회 김재호 이사장님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난청협회 이사장인 김재호입니다. 인사말 맨 마지막은 항상 괴로운 자리입니다. 대부분 날고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나도 말씀 잘해 주셨고 그리고 학교의 대변이신 우리 박신혜 회장님께서도 참 좋은 말씀 참 준비해 주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오늘 이 장소에 오기 직전에 우리 최병준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짧게나마 인사 말씀 해달라고. 그런데 그때 운전 중이어서 제대로 된 준비하지 못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인사로 해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난청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난청으로 인해서 청각에 장애를 입었고 그리고 그 청각 장애를 현재 제 오른쪽 귀에는 인공와우가 있습니다. 인공와우를 통해서 청각 재활을 극복하게 되었고 오늘날 이처럼
토론회에도 패널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청각의 장애를 입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사회를 보는 눈이 암담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해서 소통의 부재를 입었고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기피를 냈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적 환경이 제 자신에게는 익숙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사회로 저를 내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은 온전한 청각 재활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처럼 저 청력을 재활시켜 주신 우리 이과학회 모든 교수님들 그리고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난청인 그리고 청각장애인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와 같이 시니어의 지속 가능한 사회활동 지원 방안 모색 및 정책 토론회, 특히 시니어의 보청기를 지원해 줘야 할 타당성 이와 같은 취지를 해서 토론회를 열게 된 계기는 시니어 난청에 대한 예방 조치를 확실히 하자 이러한 취지로 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동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난청의 고통을 겪은 제 자신으로서는 반드시 난청에 대한 청각장애로 장애인이 되는 그 길목에서 분명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팬데믹 시기에 세계에서 제일로 잘하는 예방조치 1등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난청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난청에 대해서 효율적인 예방조치는 보청기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20년도부터 저는 이와 같이 정책 토론회가 열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참석을 했으니까요. 거의 오늘까지 하고 보면 6년은 되어갑니다. 이제는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확실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으로 어려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해서 보청기를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정책으로 해서는 아직까지 자리매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힘써 주셔서 반드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깊은 울림 있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오늘 역시 토론회를 공동 주관해 주신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 안영진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장 안영진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려운 인사말의 마지막이 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먼저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시니어의 지속가능한 사회활동 지원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어주신 조정식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정태호 의원님, 김영환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뿌리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대한이과학회 박신혜 회장님, 그리고 대한난청협회 김재호 이사장님,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전문가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청력 저하, 난청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시는데 경제적 이유로 보청기를 맞추지 못해서 이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신 어르신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어르신들이 만일 지원을 받아서 보청기를 하실 수 있다면 일단은 직업을 가질 수 있으실 거고 경제활동이 가능해지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치매에
예방 가능한 1위의 원인이 난청이거든요. 그래서 치매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고 우울증 예방 그리고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위해 들어간 그 비용의 몇 배, 몇십 배의 사회적 그 경제사회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토론회가 앞으로 어르신 청력 건강을 지키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저희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3,500명 회원은 항상 국민 청력 건강의 지킴이로서 정부와 국민과 함께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니어의 지속 가능한 사회활동 지원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박상호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 부회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큰 박수로 부회장님을 맞이하며 이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청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망률이 높은 그런 질환에 대한 보건 정책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난청은 후순위에 있을 수밖에 없긴 하는데요. 질환에 대한 국가적인 부담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세계 질병 부담 GBD라는 곳에서의 통계에 의하면 70세 이상에서 난청은 장애를 안고 생존하는 그런 총량이 크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병이라든가 뇌졸중에 비해서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더 많이 든다고 하고요. 그럼 이런 난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개입을 해서 대응하는 것들은 또 다른 통계들에 의하면 투자 대비 수익을 계산을 하면 15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 그런 수익이 나온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난청인에 대한 보청기 지원이라는 것들이 단순히 소모적인 공약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저희가 시적절한 시기에 이런 생산적인 논의를 하게 된 것들에 대해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준비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니어의 지속가능한 사회활동 지원 방안 모색을 첫 번째 세션으로 두 분의 연자분을 모셨는데요. 첫 연자분은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 부장님이십니다. 노인의 지속 가능한 사회활동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주제에 발표를 맡겨주셔서 너무나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인사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난청이 오늘 아주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은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된 그런 이제 발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논의가 지금 논의에서 어떻게 좀 결합이 될지 좀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좀 충실히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노인에게 이제 일의 사회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령자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 환경이 많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통계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몇 가지 현황을 근거로 해서 그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노인이라고 하면 어떤 지식과 경험의 어떤 권위를 가진 존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노인은 좀 주변화되고 또 생산적인 어떤 체계 안에서 좀
뭔가 배제되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론적으로도 이제 현대화 이론이나 이런 분리 이론이 좀 전통적인 이론들인데 이런 이론들의 이제 기본적인 가정은 기술 발전이나 도시화가 이루어지면 노인의 지위가 약화될 것이다. 그리고 급속한 이제 기술 변화에 노인들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연령에 도달하면 사회적인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이론을 근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날은 활동적 노화라는 이제 그런 정책 개념이 아주 고령화를 대응하는 아주 주된 정책 그 개념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요. 노인이 이제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이제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노년층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WHO에서는 이런 건강이나 참여, 안전 보장의 그런 기회를 최적화하는 것이 노인의 삶을 높이는 그런 방향이고 이러한 이제 정책을 구성을 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잘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이제 중요한 정책 기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이런 이제 활동적 노화 정책이 어떻게 이제 흘러간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1993년에 유럽 노년회에서 활동적 노화라는 개념을 공식화했고요. 1999년도에 이제 90년대쯤 되면 조기 퇴직 문제가 유럽 사회에서 또 뭐 선진국에서 아주 중요한 화제가 되는데 조기 퇴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그 가속화되는 요인이 사회복지가 이제 강화되면서 그런 가속화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기 퇴직을 방지하면서 또 사회보장제도를 이제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공식화하고 또 2002년도에 말씀드렸던 WHO에서는 이런 참여와 건강과 안전을 기둥으로 한 정책 프레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가 되면 너무 이제 활동적 노화가 이게 고용을 중심으로 이게 좀 좁아지고 있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면서 고용을 넘어서도 이제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세대 간 기술 전수라든지 노인의 존엄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이런 이제 삶의 어떤 스펙트럼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좀 전환을 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국제사회의 그 흐름은 2000년대 네, 잠깐. 네, 죄송합니다. 네. 네, 2000년대 이제 2020년대가 넘어가면 최근에 이런 국제적인 동향은 좀 더 노인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과정을 조금 더 이렇게 현 노년 세대에 초점을 두지 않고 생애 과정에 이제 전 생애 과정 동안 이렇게 누적된 그런 이제 결과로서의 노년기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강조하고 있고 또 돌봄이라든지 권리라든지 이 고령 친화적인 그 환경 이런 환경들을 조성하는 거에 더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애 과정 관점을 이제 전제로 해서 장기 요양이라든지 돌봄이 핵심적인 그런 정책 영역으로 부상이 되고 있고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금 제도라든지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률보다는 조금 더 이제 고령자들의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그 숙련성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근로 조건을 어떻게 개선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노동과 일의 개념을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 때 이제 그 노동이라면 포노스라고 해서 가난한 그 여건 속에서 이
뭐 어떤 고통을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활동을 이제 레이버 노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반면에 좀 더 이제 가족 구성을 위한 돌봄이라든지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종교 활동 같은 이런 활동들을 다 포괄을 하는 것을 이제 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베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그 윤리가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는 학자인데, 이 베버도 이 물질적인 부를 얻게 한 수단으로 일을 거쳐서는 안 되고 일 자체가 가치 있는 그런 활동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노동 윤리를 강조한 이제 학자이고요. 그리고 한나 아렌트는 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생물학적인 그런 필요를 충족하는 그 노동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을 비판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그 공통의 세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활동, 그 일을 향해서 사회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년층에게 일이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고용이란 개념이 굉장히 협소하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소득이나 이런 이윤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1시간 정도의 그 이상을 재화를 생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사람을 고용된 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의에 따르면 금전적인 직업이 동반되지 않는 그런 가족 활동, 돌봄 활동 이런 부분들은 이 고용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활동 영역이고요. 하지만 이제 고령자들이 일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자 통계를 살펴보면 생계비의 보탬 이 부분이 이제 물론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지만 이런 이유 외에도 일하는 즐거움이나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이제 그 욕구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선택하는 기준도 이런 일의 양과 시간을 중시하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임금 수준이나 근로 가능성 또 일의 내용도 중요시해서 이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또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우리가 시장의 원리로만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그 규모가 일자리의 그 규모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만큼 충분하지 않는 그보다 이렇게 협소한 정도의 규모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제 Q1과 W1, 그러니까 W는 이제 임금이고요, Q1은 고용을 나타내는데 그게 이제 시장의 어떤 균형점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규모라면 우리가 가족이나 어떤 공동체에 유의미하게 미치는 의미 있는 활동들을 다 이렇게 일로서 이렇게 볼 때 이 사회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한 노동을 확산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그 시장의 그 규모보다는 훨씬 더 확장된 그런 일자리 규모가 창출될 필요가 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유급 그 돌봄 노동을 이 무급 노동으로 하고 있지만 유급화된 노동으로 확장을 한다면 이런 사회적인 가치 있는 노동들이 사회적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 티롤이라는 이제 학자는 공동선을 위한 그 경제라는 책에서 시장 경제는 공동선을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을 했고요. 마이클 샌들은 이런 공동선을 품위 있는 일을 공동선으로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여적 정의를 중심에 두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여적인 정의라고 하면 모두가 공동선에 의미 있게 기여를 할 기회를 갖고 있고 그 기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기여적인 정의에 따르면 좀 더 이제 사회적 생산 문제로 귀결될 수 있고 돌봄 서비스와 같은 노동도 이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일자리란 뭐냐?
그 조건을 보면 단기 일회성이 아니라 좀 더 일상적인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여야 할 것이고요. 또 사회가 필요한 그 기여라는 것을 이제 충족할 수 있는 일자리일수록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임금이나 불안정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보상과 보호가 될수록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이제 지역 공동체나 사회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 기여적 정의, 보상과 보호, 연결성이 좋은 일의 어떤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경화 부장님, 저 네. 대단히 죄송한데 저희가 일정이 있어서 지금 네. 그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 좀 네. 위주로 네네네. 10분 이내로 좀 발표를 마무리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챕터에서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좀 더 이제 산업 구조가 지금 제조업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고령자들의 이제 고용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65세가 넘더라도 고용률이 38%나 이르는데 그 원인은 이제 노후소득 보장이 좀 충분치 않은 것을 주된 원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0세 이상의 그 노동시장이 굉장히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의 중심으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족의 이제 책임으로 노후 보장을 하던 이제 그런 형태가 점점 이렇게 본인이나 배우자의 책임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공적연금의 그 역할이 충분치 않아서 이 근로소득에 좀 의존하고 있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층이 되더라도 결국은 근로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가구소득의 그 구성에서 근로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금 공공형과 사회서비스는 민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올해 이제 목표가 11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고 제3차 종합계획 장기계획은 27년까지 노인 인구의 한 약 10% 정도를 일자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좀 노인 일자리에 그 어떤 특성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높으니까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는 이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이 좀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이나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민간형 일자리가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취약계층이 많은 그런 이제 지역에서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저희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공익활동의 의존형을 좀 줄여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이제 그 공익활동의 비중을 낮추고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그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요. 공익활동은 지금 계속 이렇게 그 그래프에 보듯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62%까지 줄어들었고요. 사회 서비스형은 새로운 이제 경로로서 맨 밑에 선인데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새로운 경로로 이제 상승 구조를 기하고 있고, 민간형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이르러서 2024년에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건 중앙 정부 중심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좀 더 지역 중심의 구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이제 그 지역 자율 개정이라고 해서 중앙 정부의 예산 집행 구조가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이제 지역에서 예산이나 물량이나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주도형 일자리의 그 노인 일자리 전환이 이제 가능한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다 전환을 하기는 어렵고, 중앙에서는 통합 돌봄이나 급식 안전 이런 표준화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우선 지정 일자리라고 해서 이런 일자리는 좀 더 표준화시켜서 확대를 해나가고 그리고 실태나 수요 분석을 통해서 지역별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를 하는 것을 더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신노년 세대가 노년층으로 급속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신노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 일자리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신노년층은 이제 공적 연금이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을 안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여기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듯이 퇴직 후에도 적극적으로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대신 이제 희망하는 근로 조건은 기존 세대보다 급여가 좀 낮더라도 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여가를 조금 더 이제 균형감 있게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노년층에 대한 일자리는 좀 더 맞춤형 일자리 모델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교육이나 돌봄, 환경, 문화 같은 이런 제3섹터 분야에 신노년층이 진입해서 사회적 가치가 있는 그런 일자리를 더 이렇게 확대하면서 신노년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노인 일자리를 좀 실험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첫 번째는 참여자 중심의 그 일자리 모델에서 참여 소득형 일자리를 제안하고 싶고요. 좀 더 이제 시민의 어떤 권리로서 참여를 기반으로 한 그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좀 개인이 자율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일자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지난해 이제 그런 조사를 해보니까 실무자들도 이 참여형 소득형에 대한 동의 정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좀 더 사회적 경제 조직과 연계해서 좀 확장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이제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일자리를 편성하다 보면 신노년 세대가 오히려 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 관여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나 문화예술이나 돌봄, 환경 이런 다양한 분야의 그런 일자리를 사회적 경제 조직과 연계해서 진행한다면 훨씬 더 일자리의 그 확장성, 다양성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신노년 세대의 그런 이제 그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참여자 주도형의 그 모델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대 간 이제 통합 모델로 이제 청년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대체 관계에 있다는 이제 비판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 이제 그 실증 연구를 통해서는 이 부분에 팽배하게 그 근거들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노인 일자리를 늘리더라도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제 박스에 보시면 이 세대 간의 통합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크게 이제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대 협력을 위해서 어떤 같은 팀 단위, 조직 단위에서 노년층과 청년층이 함께 일을 하면서 어떤 생산적인 그런 성과를 이루어내는 그런 방식이 가능할 것이고요. 또 뭐 이런 조직 체계 안에 있지 않더라도 상호 그 지식과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형태로 연계를 해주면 그런 것들이 일정한 업무 단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경화 부장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너무 재촉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소통이 중요하고 잘 듣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의 그 보청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플로어에서 받도록 하고 두 번째 연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 보청기 지원 시범 사업의 정책적 의미에 대해서 박무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무균 교수님은 서울의대의 이비인후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대한이과학회 보청기 연구회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계속 사회 활동을 하는데 왜 이제 난청이 중요하고 저희가 보청기를 지원하는 게 정책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왜 보청기가 꼭 지원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보청기가 필요한데 왜 사용하지 못하고 계신가 그 이유를 좀 제가 좀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런 노인 보청기 지원 사업이 그러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난청의 영향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뭐 숨도 잘 쉬고 뭐 심장도 문제가 없고 다 건강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 없고 혼자 지낸다 이러면 글쎄요 이게 뭐 사회적으로는 이분이 꼭 이제 생존만 해 있지 어떤 활동을 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거의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의사소통은 또한 다른 부분들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것 자체도 불편하지만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뭐 교통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데도 좀 불편하고요. 아까 여러 번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우리 우울증이라든지 치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하고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듣는 거는 굉장히 특히 관련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감각기관들도 있는데 특히 관련이 많고요. 또한 아까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업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어야 일단 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업을 얻는 거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고령화가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고령화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난청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증가하는 장애의 하나가 난청입니다. 원래 청각장애가 제일 많은 장애는 아니거든요. 근데 고령에서 가장 증가하는 장애는 난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성 난청의 비용을 저희가 이제 좀 조사한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영어로 좀 자료가 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왜냐하면 이게 공신력 있는 자료고 혹시 이걸 찾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그냥 영어를 좀 가져오긴 했고요. 그래서 노인성 난청이 얼마만큼 우리가 영향을 주는가 다른 질환들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뭐 어떻게 좀 더 높게 평가하고 낮게 평가하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 대략은 한 10위권 정도가 됩니다. 이제 뭐 다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입용률도 높고 위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략 이런 노인성 난청의 위험은 만성 신부전 그다음에 교통사고 고혈압 정도하고 유사한 정도의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보청기는 일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저희 나라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인데 24년도에 이제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여러 노인분들, 난청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3,000명 정도 조사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청기를 사용했을 때 그 분들의 한 90% 이상은 보청기가 일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청기가 어떨 때 유용했는지 조사를 했는데 승진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취직을 하거나 또한 이제 이 보청기를 함으로써 자기 소득이 증가한다라고 대답을 하셨고 특히 이제 직업을 얻는데 가장 좀 더 도움이 되셨던 것으로 이렇게 설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보청기가 직업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가져오셨던 분들은 내가 보청기가 있어서 좀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청은 난청 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참 치매가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뭐 저희가 뭐 막 공부도 하시고 어른들이 뭐 다른 뭐 질환 동반된 질환들도 막 교정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난청이 이런 치매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을 예방하는데 대략 한 40% 정도는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고 한 60% 정도는 사실 조절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40% 중에 가장 중요한 영향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 난청과 관련된 다른 부분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뭐 우울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난청이 있으면 교육을 잘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들까지 생각했을 때는 더더욱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을 해보니까 난청이 있을 때 우리가 보청기를 해줬더니 오히려 난청의 그 인지 기능의 감소가 저하된다라는 그런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물론 나이가 드시면서 조금씩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보청기를 사용하신 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인지 기능의 저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연구들에서 연구한 건데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본 거였고요. 대략 1,000명 이상의 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보청기를 썼더니 이런 정보를 자꾸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음으로써 인지 기능의 저하가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결과를 발표해왔습니다. 또한 이거는 이제 저희 나라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던 연구이고 보청기를 사용하셨더니 치매 발생이 대략 한 1년 이상, 1.3년 정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의한 그런 비용도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남자분들한테 그런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청기가 삶의 질이 이제 향상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난청이 심할수록 경도 난청, 중등도 난청 이렇게 난청이 심해질수록 이제 삶의 질이 감소하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보청기를 쓰게 되면 그렇게 떨어졌던 그 삶의 질들이 향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보청기로 인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이라든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왜 보청기를 못 구하시냐고 저희가 이제 보청기 못 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구입하지 못하셨던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구입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입 비용 때문에 못하신 이유들이 있었고 기타 뭐 저희가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뭐 보청기 자체의 불편감이라든지 혹은 몰라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보청기를 못 사신 분들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나는 왜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느냐에서 대답해 주셨던 분들은 보청기가 보험이 되었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구입하셨다는 분들이 또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라든지 혹은 보험으로 지원을 받느냐가 보청기 구입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그 장애를 이제 진단을 받으면 보청기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좀 지원이 용이하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보청기가 꼭 필요한 분들은 사실은 이제 중등도 혹은 이제 경도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만 장애 진단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중등도, 그다음에 이제 보청기를 사용하면 거의 정상 생활이 가능한 경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65세 이상이 되시면은 한 20% 이상은 난청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대부분의 난청은 사실은 경도랑 중등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난청이 이제 좀 심하시면 본인들이 여하튼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뭐 필요하셔가지고 좀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보청기가 필요하신 중등도, 경도 난청인 분들의 보청기 착용률은 대략 한 16% 정도밖에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보청기를 지원해주면 실제로 보청기를 잘 쓰시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장애인 보장구의 경우 저희가 장애인 보장구 지원금을 늘렸더니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비율이 잘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외국의 사례와도 비교를 해봤을 때 보청기에 대한 지원율이 높은 외국에서는 보청기 사용률이 증가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뭐 보청기를 거의 무료로 공급을 한다고 해서 100% 사용하시는 건 아니지만 대략 한 50% 이상은 사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청기 착용률은 대략 한 10%에서 2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청기의 경제성은 저희가 보청기를 구입하는 비용의 대략 한 30배 정도로 합니다. 이게 물론 뭐 좀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직간접적인 비용 효과를 다 포함을 한 거긴 합니다. 이제 직접적인 게 한 절반, 간접적인 게 한 절반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대략 효과가 투입한 비용의 30배 정도로 경제적 이익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질환들하고도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뭐 알고 있는 뭐 심혈관 질환, 뭐 관절염, 뭐 치매, 뭐 이런 것 질환들이 많은데 그런 병들을 우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들이는 비용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다 보정을 해서 서로 비교를 해봤을 때 난청이 가장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뭐 이 그 삶의 질을 1 향상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11,000달러 정도 되지만 난청의 경우에는 삶의 질을 1년 향상시키는데 4,000불 정도면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 그 분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데 그럼 저희가 얼마나 비용이 들지 사실은 이런 게 고려할 게 너무 많거든요. 뭐 난청을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지 혹은 뭐 지원 대상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한쪽만 할지 양쪽을 할지 뭐 나이를 언제부터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비율들이 있고 뭐 본인 부담금 이런 비율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대략적인 추세라고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략 한 65세 이상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중등도 정도 난청을 지원하고 대략 30%에서 50% 정도 사용을 하시고 저희가 그 비용 중에 한 절반 정도만을 지원해 준다라고 가정을 해 봤을 때 뭐 대략 한 100억에서 한 뭐 여러 모델들을 써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50% 정도 사용하는 모델,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급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급여 1종이라든지 뭐 2종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원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추산을 해본 결과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저희 보건복지부에 그 예산을 받아서 했던 보고서에서 있었던 내용들이고, 만약 이분들을 한 65세에서 50데시벨 정도로 했을 때 우리가 지원 비율이 이제 30%에서 한 70%까지 생각을 했을 때 100억에서 한 300억 정도로 아마 이제 정부 예산 지원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보청기 지원은 의사소통 향상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과 직업 유지에 필수적이며 인지 기능과 우울증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어르신들이 좀 이제 빈곤과도 관련이 있고 직업 상실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청기의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매우 높은 비용 효과를 볼 수 있고 노인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그 시니어 계층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들은 저희 나라의 국가 경쟁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표해 주신 박경화 부장님, 박무균 교수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멋진 발제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이 발제에 의거해서 오늘 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은 이동희 대한의과학회 정책위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실 예정이고, 처음에 소개드렸던 총 6분의 토론자분들이 소중한 고견을 남겨주실 예정입니다. 자, 좌장님과 토론자분들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가톨릭대 이동희입니다. 앞서서 우리 박경화 선임부장님께서 초고령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박무균 교수님께서 시니어의 지속 가능한 사회활동에서 난청의 어떤 문제, 보청기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 맞아서 6분의 패널은 아까 처음에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김재호 다얀난청협회 이사장님의 모습이 저희가 이 토론회를 하는 추진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각재활이 없었더라면 김재호 이사장님께서 이 자리에 과연 계실 수 있었을 것인가. 난청을 가진 우리 사회 수많은 시니어들께도 이와 같은 기회를 더 많이 드리자라는 것이 오늘 토론회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토론회 대상자인 난청이는 저희가 이제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은 조금 안 들리는 분부터 아주 많이 안 들리는 분까지 다양하게 계시는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상은 요 분들에 해당된다라는 걸 한번 좀 밝혀드리고요.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통계 자료를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전 세계에서 탑5 안에 지금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건강 수명도 굉장히 늘어나서 건강 수명도 지금 현재 마지막 통계 기준으로 했을 때 탑5,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세계 탑2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급격하게 지금 저희가 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24년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요거 잠깐 보시면 우리나라가 2018년도에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19년에서 24년 때 이제 급발진을 합니다. 저 빨간 부분이 우리나라 위치인데요.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해서 이후 10년간 급발진을 해서 2045년 이후가 되면은 전 세계에서 초고령 사회 넘버1이 된다라는 이런 예측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기대 수명이 올라가서 오래 살고 건강 수명도 올라가서 건강하게 살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거를 겹쳐 보면 한 10년 정도의 갭이 존재합니다. 즉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한 10년 정도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증가를 해서요, 인구 피라미드가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 요즘은 유아용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가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령자의 고용 동향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박경화 선임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제3차 계획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 부분, 특히 노동에서의 일로의 개념의 전환, 그리고 그 부분에서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이 질적인 성과도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해주셨고, 수요와 공급이 같이 올라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부분으로서 경험과 역량 높은 신노년 세대를 위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모색을 정부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품격 있는 노후와 초고령자 사회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비용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와 일자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대인관계 형성 및 소통 및 자아 존중감 유지를 위해서 이제 노인 보청기는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 이후에 시니어의 지속 가능한 사회활동 지원 방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송진섭 민주뿌리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 지속 가능한 사회활동이 핵심인가 하는 의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비중이 2025년 20.3%로 집계되어 초고령 사회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초고령 사회에서는 돌봄 의료 부담이 동시 가중되어 사회 안에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고립과 건강 악화 및 사회 부담 완화가 가능합니다.
WHO는 활동적 노화 개념에서 건강, 참여, 안전의 기회를 최적화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니어가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데 실제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또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노화성 난청은 서서히 진행되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일상적인 소통과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발생합니다. 노인 난청은 단순한 청력 문제를 넘어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실제로 중등도 이상 난청 유병률은 70세 이상 26%, 80세 이상 50%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력 저하가 있는 노인 중보청기 착용률은 약 20% 수준에 그쳐 필요 대비 활용률이 낮은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시니어는 의지가 없어지고 또 따라서 소통과 참여의 장벽 때문에 사회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공적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은 의료계, 학계 연구에서는 노인 난청이 치매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조기 개입과 관리가 향후 돌봄 의료보담 증가 예방이라고 봅니다. 현행 보청기 등 제도적 지원은 장애 등록 여부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 필요 규모에 비해 공적 지원이 충분히 작동되지 못하는 구조로 존재합니다. 그 결과 시니어의 사회활동 중단이 개인의 선택이나 적응 문제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하며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봅니다. 시니어의 사회활동 단절은 사회적 고립 심화, 건강 악화, 돌봄 무료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난청과 같이 사회 참여를 직접적으로 가로막는 요인을 개인 책임에만 맡기지 않고 공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완화하는 것이 시니어의 지속 가능한 사회활동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한번 저희가 이 문제를 좀 사회적인 관점에서 한번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기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진한입니다. 오늘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빈 국가에서 이제 요 주도하고 있는 요 심포지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보다 그 지금 사회자분이 제 또 동기이기도 하고 또 안영진 의사회 회장이 또 졸업 동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 박신혜 또 회장님이 첫 그 여성 회장으로서 굉장히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포지엄에 참여를 했는데 또 기재부까지 또 참여한 이런 심포지엄도 참 오랜만인데요.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돼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이 난청의 보청기를 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급을 받으려면 일단 청각 장애로 등록이 돼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거가 굉장히 큰 장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이 혜택을 받으려면 이런 청각 장애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지자체별로 사는 곳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보청기의 복지 권리가 좀 차별화가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쪽에서도 강서구에 사는지 아니면 구로구에 사는지 아니면 경기도에 사는지 여부에 따라서 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20만 원. 이 비용이 이게 복지 수준이 이제 이렇게 결정되다 보니
이 다른 지역의 어르신들은 소외가 되고 있다는 것도 큰 좀 문제로 지적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되게 저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이게 장애인 복지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편적 보건 서비스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영국이라든지 영국 NHS라든지 독일, 프랑스 이런 쪽은 다 이게 난청 정도와 상관없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제 보청기를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쪽의 제도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또 경제적인 또 효과 연구에서도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셨듯이 치매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도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보청기의 보급률이 뭐 영국 같은 경우 50%가 되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10%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기준이 바로 사회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고신도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부터 지자체의 어떤 선의에만 기댈 게 아니라 중앙 정부가 이들의 좀 예비 장애인이 아닌 현역 경제인으로서 보고 보편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아까 처음에 이제 두 분의 국회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더 이상 이제 개인의 부담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두 분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데 정말로 이런 보청기가 우리 일하시는 고령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한번 또 검토를 해봐야죠. 물론 아까 박문규 교수님께서 도움이 된다라는 자료를 많이 주셨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신혜 대한의과학회 회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보청기가 정말 일하는 고령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저희가 뭐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예상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제가 만나 뵙는 많은 시니어 우리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이 보청기 처방을 하고서 삶이 바뀌었다. 예, 그리고 소통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는 시간이 훨씬 늘었고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좋은 분들을 만나고 근로를 75세가 되었는데도 난 아직까지 일한다는 굉장히 자긍심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결국은 이분들을 뵈면서 또 이분들이 이제 저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어떻게 주냐면요.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교수님이 보청기를 하라고 할 때 내가 그닥 안 들린다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 난청이면 지금 시작하면 이러한 청각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주변 분들과의 소통에 크게 도움이 될 테니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자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 지금 10년 후에 내 모습을 잊게 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국은 경도나 중등도 난청일 때는 보청기 착용이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말을 알아듣는 청신경 또 세포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일 때 보청기를 착용함으로써 우리가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사회생활에서 또 소통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실 때 결국은 일을 훨씬 책임감 있게 또 오랜 기간 동안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이게 2070년이 되면 전 세계 1위국이라고 합니다. 예, 고령자 분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또 지금 이런 저출산 시대에 우리나라 경제에 함께 동참하고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에서 부담이 아니라 행복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정책이 지금은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사실 난청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난청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난청을 겪고 계신 분들을 진료 현장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까 박문규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라서 넘어가고요. 예, 다음 질문은 이제 시니어 지속 가능한 사회활동 지원 방안으로서 이제 보청기 지원. 예, 뭐 저희가 지금 아까 앞에서도 뭐 계속 이야기해 주셨지만 보청기에 좀 국한해서 보청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재호 대한난청협회 이사장님께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좋은 자료를 제게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난청과 청각장애에 대해서 재활을 이룬 당사자로서 이 치료에 대하여 제 자신의 체험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난청은 가장 소통에 대해서 큰 불편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청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가장 먼저 대인 관계를 본인 자신이 회피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고립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난청 당사자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가 가져다주는 소유감으로 삶의 권태를 느끼거나 유태리가 되어 조금 전에 우리 박노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난청으로 인해서 우울증 그리고 치매에 이를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실태 조사에 보면 50세 이전까지 난청에서 청각장애에 이르는 비율이 25%라고 합니다. 그런데 50세, 60세, 70세 이후로는 무려 75%에 달하는 청각장애를 당한다고 그렇게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청을 방치하다 보니까 무려 75% 확률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시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다면 우리 난청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의 향상을 위하고 그리고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라도 보청기의 착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은퇴 어르신 거의 반수가 생활 형편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반드시 선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보청기는 필요하고 지원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박신혜 대한의과학회 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첨언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그 아까 여러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청기가 얼마나 청각 장애가 혹은 장애 이전에 난청이 있을 때 큰 도움을 주는지 경제 비용 면에서 30배 이상이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소외되고 경제 활동에서 뒤로 물러나는 이러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사회 활동에 위축된 우울증이라든지 또 이제 굉장히 그 소외되는 그 부분을 옆에서 이제 서포트를 하는 가족분들이 또 계시죠. 많은 분들이 청각 장애까지 이제 되게 되면 가족분들의 도움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결국은 한 개인 청력이 이제 떨어지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까지 이제 야기를 하게 되고 이 부분을 감안하면 사회적 부담이 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차지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고령화에서의 국민 개개인의 행복 지수를 더하게 되면 저는 30배가 아니라 100배의 비용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하고 의견을 드려봅니다. 따라서 경도 난청 1 무렵에 중등도 난청 1 보청기를 제대로 관리받으면서 잘 착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는 이미 장애인 보장구 지급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영유아 보청기도 국가가 또 지역사회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니어 분들이 적절할 시기에 큰 도움을 받을 시기에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이러한 도움을 받게 된다면 그 100배의 경제 효과, 비용 효과를 생각할 때 100만 원으로 1억 이상의 비용 효과를 분명히 누릴 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보청기 지원이 지금은 더 늦어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관리 방안 또한 구입을 하고 착용하지 않는다면 비용만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 체계를 확립해서 모든 분들이 정확하게 진단받고 보청기를 착용하고 그리고 그 착용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지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회와 국가의 관심, 뭐 뒤집어 말하면 이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 그 효과를 보면은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이 청각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지만 이제 제도가 바뀌고 나서 보청기 사용률이 급격하게 는 걸 볼 수 있고요. 아까 앞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제 고령자의 고용 동향도 이게 저절로 늘어난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와 국가가 여러 가지 제도와 법령을 통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끌어줬기 때문에 이것들이 달성 가능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난청 관리가 정말 중요하냐라는 부분에서 많은 장애를,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 계십니다. 난청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하지만 이 난청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 정태호 김영배 의원님 인사말에서도 나왔지만, 이 난청은 숨겨진 장애이면서 동시에 숨길 수 있는 장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동시에 사실 이분들은 난청만 해결이 되면 다른 우리 사회 구성원들과 동일한 신체 기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 그 선임 부장님 발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고령자의 이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해결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박상호 의사회 부회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었던 슬라이드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그럼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그대로 있었겠느냐,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와 국가도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 뭐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제 기대 수명 증가에 비해서는 조금 이런 청력과 같은 부분에서 감각 기능 지원 정책이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좀 각계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 기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 일단 인식도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미흡한 청력 등 감각 지원 정책 이전에 이 40에서 60데시벨이 지니는 어떤 의미라든지 일반인들이 얼마큼 알고 있을까, 그리고 뭐 70이 넘어가나 청각 장애가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수준인지 사실 상당히 일반인들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인식도의 개선에 대한 문제가 가장 먼저 또 우선시되면 좋겠고, 정책에 대한 거는 또 유정민 과장님께서 또 자세히 얘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 그러면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님 한번 우리나라 이 난청 관련한 정책 지원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보험급여과장입니다. 우선 이제 난청 지원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 최근에 이제 급여의 목표로 두고 있는 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좀 어떤 지원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건강보험에서는 이제 생명에 직결된 이런 필수료의 강화 부분도 중요 이제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차원에서는 사실 이제 필요한 분들이 꼭 이제 필요한 이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강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가는 재정 지속 가능성이 세 가지 목표가 좀 조화롭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보장성 차원에서 최근에는 생명과 직결된 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고 오늘 난청이 치매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복합 질환이나 중증 이환을 좀 예방을 하면서 어떻게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지 점점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난청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 전체로 보면 뭐 임플란트에 대한 지원, 뭐 난청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재정의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좀 지원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력에 대해서는 오늘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청각 장애에 대해서는 인공 와우에 대한 시술비에 대한 지원
지원 그리고 이제 보청기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런 의료적 목적에 있어서는 사실 아직 다 그 고도 청력 그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도 완벽하게 지원은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이제 양측이 다 필요한데 편측만 지원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소아 중심으로 좀 지원이 되는 좀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청각 장애에서의 치료비 이제 부담은 이제 저희가 건강보험이 좀 지원을 하고 있고 오늘 박신혜 회장님도 잠깐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그 난청 청각 장애에 이르지 않는 난청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교육을 받을 권리나 사실 아동들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좀 필요한 어떻게 보면 의료와 복지가 연계된 목적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에서 이제 보청기를 지원해주고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좀 토대로 사실 그 정부가 지향하는 이런 목적과 어떻게 좀 그 합치할 수 있는지를 보고 이제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이제 이 부담하는 주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정부도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보건복지부도 많은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주실 것 같습니다만 또 우리가 이 시니어의 지속 가능한 사회활동, 일자리 문제와 초고령 사회에서의 일자리 문제와 맞물려서 정부 정책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더 고맙겠고 뭐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뭐 정책 다 좋은데 돈 문제를 사실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의진 기획예산처 연금보험예산과 사무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처 연금보건예산과 정의진 사무관입니다. 뭐 지원 정책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복지부에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지원 정책의 현황을 보면은 노인에 대해서 뭐 타겟팅한 사업이 있기보다는 이제 의학적 필요성, 그러니까 장애 유무에 따라서 이제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 급여로 보청기 지원이 되고 있고 등록되지 않은 이제 비장애 노인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보청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건강보험 재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 공개된 장기 재정 전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뭐 재정 현황이 양호한 편은 아닙니다. 당장 올해부터 이제 적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렇게 좀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선순위 설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노인성 난청은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의학적 필요성의 가장 주된 기준이 이제 장애 유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비장애 영역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이런 의학적 필요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랑 결부되어 있고 이 점에 대한 검토가 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정책이 비단 뭐 청각장애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가 보통 시각장애, 뭐 지체장애 등등 장애 유무로 판단하고 있는 정책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노인 난청에 대해서 이거를 좀 완화하는 걸 검토해 본다면은 다른 이제 질환까지 적용되는 다른 질환까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또 함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나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맞습니다. 이게 뭐 저희만 주장할 문제는 아니긴 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좀 이제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여태까지는 난청을 질병의 개념에서 많이 바라봐 왔고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과장님께서 나와 계시고 우리 기획예산처 사무관님도 그쪽 중심의 어떤 정부의 여태까지의 예산 편성이나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제목이 이렇게 시니어의 지속 가능한 사회활동 지원 방향, 즉 난청을 그냥 개인이 가진 어떤 질병, 신체 기능의 어떤 손상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의 틀에서 보고 정부의 이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유관된 부처가 같이 협력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아까 이진환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난청을 모르는
난청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 사회적인 어떤 인식의 확대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좀 더 노력하고 이비인후과에서의 정기적 진료나 조기 진단을 통해서 본인의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보청기 관련해서 국가 정책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등록 장애인 분들은 지금 보청기 보험급여가 되고 있고요. 비등록 장애인 분들이 조금 빈틈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씩 이제 채워나가 주실 거라고 두 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퍼즐 같은 부분인데 노인 난청의 질병 부담과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환으로서 질병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장기적 국가 차원에서 노인 난청 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회는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얼마 전에 이제 노인 일자리 확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직접 소개를 해주셨고 사회적 참여가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은 신노년층 베이비붐 세대의 어떤 전문성,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의 지속 가능한 사회활동 및 직업활동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에서 밝혀주셨습니다. 이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잘 듣는다는 게 우리 실제 이제 그 일자리와 관련한 부분에서 어떤 중요성을 미치느냐, 직접적으로 안전과도 연관이 있고 또 의사소통과 효율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초고령 사회 진입 및 정년 연장 문제와 더불어서 어떤 선제적 해결 과제로서의 우리 노인층에서의 보청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우리 유정민 보험급여 과장님 정리를 해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과제는 제가 이제 보험급여과장으로 이제 오기는 했지만 보험급여와 그리고 노인 일자리 그리고 이제 노인 복지, 노인 지원에 대한 좀 약간 좀 종합적인 좀 논의가 있었고 또 개선 방안도 이제 그러한 토대에서 검토해야 하는 과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다 말씀을 많이 주셔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이제 보청기 이제 지원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제 질병의 치료 영역 에만 이제 국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원에서 좀 소외를 받았던 그런 대상자 분들인데 이제 하나는 이제 의료적 관점에서도 치매나 여러 복합 질환에서 좀 더 예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관점에서도 일하는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통해서 이분들이 좀 더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삶의 질이 증진되는 이런 측면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간 좀 관점을 좀 넓혀서 이런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같이 유관 부처와 부서들과 좀 논의를 하고 사실 제가 건강보험 관점에서도 좀 주목하는 부분들이 이제 shared saving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게 그냥 순중의 투자라고 여겨지긴 하지만 예를 들면 예방을 잘해서 더 많은 의료비 지출을 좀 억제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성과로 지원을 하거나 지원으로 선투자하는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의료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좀 부분이고 아마 이제 제가 이제 건강보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회적인 투자도 좀 이런 관점에서 좀 검토가 되고 만약에 정말 더 건강한 노년층을 보낼 수 있어서 이게 국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이게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증적인 좀 데이터가 좀 쌓인다면 또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부도 이런 차원에서 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복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유정민 과장님은 사실은 보건 쪽으로 나오셔서 이제 건강보험 쪽 이야기, 질병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폭넓은 저런 의견과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난청이라는 거는 질병의 관점에서 보건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난청을 가지신 분들의 입장을 생각을 한다면 복지의 측면이 같이 있는 거고 사회활동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사실 고용노동 쪽과도 연관이 있는 광범위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원 방안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한번 노인 난청의 보청기 앞으로 필요한 게 뭘지 한번 간략하게 우리 환자 입장과 학계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호 이사장님, 난청을 가지신 분 입장에서 어떤 지원 방안이 필요할까요? 네. 저는 난청인 그리고 청각장애인 위주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중에서 비장애인과 거의 동일한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은 난청인 그리고 청각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청인은 청각장애인이 되기 직전에 청각장애인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기성사회는 장애인에 대해서 근로 능력이 부분 상실한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그렇게 간주하고 있거나 또한 난청이 오신 어르신분들 그처럼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은퇴한 어르신들의 재취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권장이 되고 또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청이 발생한 분들은 자신의 노동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하고 아예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향이 의외로 높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난청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한난청협회에서는 현재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현재 난청 어르신들에 대한 보청기 지원 정책이 아직 확실하게 법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보청기 지원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효율적으로 난청 어르신들에게 분명하게 보청기가 지원되도록 확실한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또한 난청으로 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은 참 이상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둡다고 말도 하고 그리고 귀가 어둡다고 이처럼 말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옛말입니다. 눈이 나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보니까 안경 쓰신 분들이 반수 이상입니다. 눈이 나쁘니까 잘 보이지 않으니까 습관적으로 안경을 쓰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난청을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점진적으로 귀가 나빠지려니 지레 짐작하고 보청기 사용을 포기한다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인식 개선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은 학계에서도 의료계에서도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언론계에서도 우리와 같은 장애인 당사자 법인 단체에서도 다 같이 합심하여서 인식 개선 사업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신혜 대한의과학회장님께서도 말씀 주시죠. 네, 유정민 과장님 말씀이 진짜 희망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 건보 제정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초고령화 사회에서 우리나라 이 초고령화 사회의 빠른 진입은 역시 훌륭한 이제 우리 의료보험 체제와 그 혜택을 받은 많은 국민들의 그러한 그 건강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일 텐데요. 이제는 난청이 질병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복지를 생각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하는 하나의 증상으로 본다면 다른 방법을 이제 많이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김재호 이사장님 말씀 주신 부분이 저희 학계가 정말 준비하고 또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지금 현재는 사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명 환자를 많이 보는데요. 30, 40대 제 환자분들, 이명 환자분들이 청력이 거의 나쁘지 않아도 보청기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예, 이미 보청기를 꽂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저희 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캐치업을 다 해서 대부분이 보청기가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이슈가 되지 내가 보청기를 꽂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많이 없어졌다 생각 들고요. 이 부분이 학계가 더 노력하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선 다 정리하고 학계가 계속 좋은 데이터를 내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은 비용 부담을 어떤 형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근데 첫 발을 떼는 것은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우선은 저희가 마련된 여러 정책들을 잘 검토해서 영유아 지원 정책이 이미 도입이 되어 있고 또 장애인 보청기 지급 급여에서 지금 나가는 정책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선은 취약청 만약에 그 비용이 이슈가 된다면 취약층부터 이제 국가 정부와 또 이제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금 그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는 것을 크게 확대하면서 그 사회 경제적인 비용 효과면을 검토하는 시범 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한번 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고 또 예산을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단계적인 접근을 해본다면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고 결국은 정말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경도 중등도 난청에 대한 국가 보청기 지원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고요. 선진국답게 초고령 사회에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잘 일으켜 세워주신 어르신들을 대접하고 시작이 취약층부터라면 거기부터 시작해서 확대해 가는 방안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이제 경제적인 이슈, 비용적인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뭐 현실적인 이제 어려움인데 우리 정희진 사무관님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획예산처라는 곳에 그 부처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뭐 관할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는 곳은 아닌 거는 맞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뭐 정해진 예산 안에서 뭐 저희가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거나 했을 때 좀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겠죠? 네, 저는 사실 뭐 노인성 난청을 가질 연령대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작년에 일하면서 돌발성 난청에 걸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좀 불편함과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난청을 겪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평상시에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후회스러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인성 난청은 노화로 인해 진행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평소에 또 사전적 예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생활 습관 개선 같이 좀 노인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좀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또 이제 건강검진 등과 연계해가지고 좀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난청 지원 관련해서 좀 제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집단에서 보면은 노인의 하위 카테고리고 또 분야로 봤을 때는 이제 건강관리의 또 하위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 노인 난청을 단독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또 치매라는 다른 질환과의 연계성도 있고 또 이제 사회 활동과도 연계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이제 따로 떼서 보기보다는 좀 전체적인 틀과 체계 내에서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보건의 문제가 아니라 또 뭐 일자리 사회활동 그리고 복지랑도 연관이 있는 부분인 만큼 저는 이제 오늘 나왔던 논의를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국민복지예산과와도 좀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정책 지원 같은 부분은 저희가 부처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계부처인 이제 보건복지부와도 함께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좀 더 좋은 방안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예, 그 뭐 또 우리 사회적인 측면에서 두 분 말씀 듣고 싶은데 이제 우리 송진섭 서울시당 민주뿌리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들을 하셨고요.
저는 오늘 시니어를 위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면서 정부 얘기와 이 학계의 얘기들을 들으면 관심을 가져주신 데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들 부탁드리면서 저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 기자님. 네, 올해가 참 중요한 또 시기이기도 하고 제 아는 동기분들이 많이 주요한 역할도 하고 저도 툭툭공항 또 TV 통해서 또 많이 또 역할을 제가 또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인식도 관련해서는 많이 앞서서 노력하도록 하고요. 현재 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어떤 그런 이제 시스템을 좀 잘 파악해서 왜냐하면 보급률 10%는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좀 더 효율화를 좀 시키면 요즘 자율 참여 주도형 일자리에 정말 난청 환자가 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환자들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생산적인 활동 측면을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고령 인구의 비중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 그러니까 이제 고령 인구가 한 10% 진입했을 때부터 이 노인 난청인 분들을 위한 보청기 지원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국회 토론회와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20%가 이제 넘는 시점까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이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이 고령화의 기울기가 더 급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지금 시점에서 빨리 저희가 이제 더 이상의 토론이 아니라 뭐 하나라도 첫 삽을 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해주셨습니다. 인데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는 경기도당 실버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어서 관심 있어서 왔는데요. 이런 자리가 뒤늦게 된 게 좀 아쉽고요. 이 자리에 그 유정민 님하고 정의진 님 똑부러지게 말씀 고맙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건강보험 하면은 치료만 하는데 예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 안경 끼고 있잖아요. 여기 보청기처럼 보청기도 껴야 되나? 그리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기가 밝으면 뭐라 하죠? 현명하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제가 그 어른분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상대하는데 전화로 통화하는 되시는 분은 나이에 상관없이 인지력이 높아요. 근데 보청기 안 꼈어요. 근데 보청기 껴도 인지력이 없으면 못 들어요. 그래서 인지력하고 또 치매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치매는 돈 많이 나가고 약방에서 그 약값 그 병원 의료비는 많이 나는데 의료 관리를 좀 더 사전적인 의미에서 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저기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은 질문지 주잖아요. 당신은 난청입니까? 이런 질문지 본 적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아파가서 치과를 가면서 잇몸 아파가지고 다 문제 생겼잖아요. 그럴 때도 그 질문지가 너무 평이해서 문제가 많은데 질문지를 좀 정교하게 하고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그 여기 신노인 했잖아요. 인증서 관심 갔는데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구위원님 잘 들었는데 옛날식으로 하지 말고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앞으로 괜찮고 뒤늦게라도 이렇게 해줘서 좋습니다. 예. 모두 현명한 시니어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좀 밝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이명화 박사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그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저희 오늘 이 토론회를 주관하신 그 이거학회 박신혜 회장님께서 혹시 마지막 좀 정리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너무 의미 있고 소중한 자리에 귀한 시간 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아마 10년, 20년 또 50년 후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맑은 정신과 또 밝은 길을 가지고 행복을 찾는 첫삽을 뜬 그런 소중한 자리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논의된 내용이 오늘 토론회장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여해주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시니어의 지속 가능한 사회활동, 지원 방안, 모색 정책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시고요. 모두 즐거운 국정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